예,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업종을 콕 집어서 저희가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찬바람 불면서 배당주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통신주가 얘기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또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 대한 합종 연행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통신업종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오를 때가 됐다라고 해서 또 언급이 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 어떻게 가져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올해 주가 상황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그 5G와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관련 장비 부품주들은 그래도 참 잘 나갔었는데 이 통사들은 수혜를 못 받아갔단 말이죠. 네. 사실 수혜를 못 받아갔다라는 말도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주도하는 거니까 왜 주가 상황이 좀 이렇게 갈렸다고 보십니까? 어떤 사업이든 새로 신규 론칭을 하게 되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5G의 바람이 불며 4월에 론칭을 하면서 일단 장비 시장이 떴죠. 네. 물론 장비 실적도 아직 뒷받침해주지는 않습니다. 후반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통신주 3사 통신주를 보면 초기 투입 비용이 굉장히 많았다. 네. 이게 이제 LTE하고 비슷한 규모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5G 그 다음에 이제 6G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의 안테나를 달았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지국을 더 많이 증가하죠. 실제적으로 LTE 초기에 한 기지국 설치나 이런 비용이 한 8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예. 네, 카펙스라 그러는데 현재 5G에 약 5조 4,5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5G에 총 투자해야 될 규모는 한 10조 정도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통신 장비나 안테나를 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과도했다. LTE에 비해서. 두 번째는 마케팅 비용이죠. 네. SK텔레콤만 3분기까지 마케팅 비용을 7,878억을 추가로 투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3분기에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3천억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과도한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현재 그 5G 수혜주로서 아직 가기 이른데 다행스러운 것은 LTE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대가 바뀔수록 초기 투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지만 그 초기 투자 비용은 그 1년 정도에 좀 마무리가 된다. 예.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이 투자 비용이 거의 상쇄가 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이게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오지 않을까라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저도 저희 회사 보도 내용 봤더니 통신 3사가 그 5G 마케팅 비용으로만 총 한 4조 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거죠.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기지국 쪽으로도 만약에 10조 원을 투자한다면 이거는 지금 장비 쪽으로 부품 그렇죠. 쪽으로 다 돈이 이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하다 보니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아직 통신사는 거둬들이지 못하니 그런데 네. 앞으로는 이제 마케팅비도 줄어들고 네. 기지국도 어느 정도 세워지면 네. 결과적으로는 모이는 곳이 이통 3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5G 가입자가 네. 아직 500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500만 정도라고 좀 예측을 하긴 하지만 예. 이게 실제 그 통신비 우리가 이제 통신비를 아르푸라 그러죠. 개인당 통신 과금이 얼마큼 올라가느냐. 예. 현재 5G에서 우리가 요금이 굉장히 비싼 걸로 느껴지지만 네. 통신 3사의 아르프가 한 1.5%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3만 원대 좀 예. 중반까지 올라갔는데 실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가입자 수가 500만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최소한 1,000만.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 3사의 총 가입자 수 그 저가까지 포함하면 약 6,800만 명 되는데 네. 최소 1,000만 이상이 가입했을 때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 즉 컨텐츠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0만까지 갈 동안에는 이러한 현상은 그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 가입자단 평균 매출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은 반등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안도하는 그렇습니다. 느낌이긴 네. 합니다만은 앞으로 가입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야 된다. 근데 요즘 보면 신제품 나오는 건 다 5G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요금제도 훨씬 비싸니까 네. 그러면 이쯤부터라도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해드렸는데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또 배당주 할 때 얘기 많이 네,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쯤부터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이폰을 굉장히 진짜 잣대로 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통신 3사가 아이폰 11의 판매가 호조세인데도 불구하고 웃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폰 11이 아직 LTE 기종이고 예. 5G 폰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팔린다고 해서 이게 웃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적으로 5G의 그 실제적인 수혜는 B2C보다는 B2B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이 날 것이라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LTE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 시장을 본다면 실제 5G가 본격적으로 셋업됐을 때는 이 통신 3사가 일종의 ICT의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이게 본격적인 5G의 수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예,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아직까지는 내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가 시장 예측이죠. 예. 그러면 똑같이 SK텔레콤과 관련해서 비통신 부문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워낙 통신 사업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뻗어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SK텔레콤의 사업 구조를 보면 이게 통신 사업이 약 70% 정도, 68.5% 정도 매출 차지해요. 한 9조 정도. 그 유선 통신이 17%. 비통신이라고 하면 커머스하고 기타인데 여기 한 13%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SK텔레콤 이쪽에 왜 이제 심의를 기울이느냐? 아까 이제 통일선상의 말씀인데 5G가 됐을 때는 기존의 통신 사업은 일종의 사람간의 B2C 사업으로만 포커싱했어요. 예. 근데 5G가 됐을 때는 통신의 플랫폼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IoT라든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이 봉주에 나타나는 추세인데 이것 때문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라든지 U+라든지 ICT 플랫폼으로서 영역을 넓혀 가야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는 바로 비통신 사업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됐을 때 그때 그 비통신 사업, 커머스라든지 다른 업자가 붙어서 그 수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이 시장을 구축해보자 해서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미 11분가 같은 경우도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외에 그 비통신 사업 부분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SK텔레콤의 경쟁력이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통신 3사가 비슷한 패턴을 가져가고 있어요. 가져가고 있는데 SK텔레콤은 역시 가입자가 가장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1차적인 수혜는 SK텔레콤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가입자가 많으니까 네. SK텔레콤이 1차적인 수혜 가능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누가 선점을 먼저 하느냐 맞습니다. 그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어서 KT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KT에 대한 우선 무선 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그러니까 LG U+가 처음에는 쳐다보기 좀 힘든 몇 년 전까지만 네. 하더라도 그런 차이였는데 지금은 LG U+가 막 역전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KT의 상황? KT는 일단 그 무선 사업 통신 부분은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하지만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마이너스 15.4%를 기록했기 때문에 부합하는데 KT는 그나마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 부분에서 우선 선두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KT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ICT 플랫폼에서는 훨씬 강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만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르푸도 보면 KT가 약 3만 천 원으로 SK텔레콤이 1.5% 넣는 동안에 예. KT는 1.5%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5G 가입자가 그만큼 SK텔레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LG U+가 5G에서 초기에는 KT를 앞서가는 것 같지만 지금 3분기를 지나고 났더니 역시 KT가 106만 명으로 네. 아직까지는 LG U+보다는 약간 한 수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LG U+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케팅비도 엄청 쏟아붓기도 하고 그 더 뉴스가 됐던 게 사실 CJ 헬로 인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들 LG U+의 방향성 좀 어떻게 보세요? 돈도 엄청 많이 쓰고 인수합병도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J 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물론 공정위에서 승인을 내주긴 했죠. 네. 그렇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너지는 올해 당장 내기는 진짜 어렵다고 보고요. 내년인데 문제는 인수합병 이후에 투자가 필요하겠죠. 네. 투자금에 대한 또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LG U+는 상반기까지는 CJ 헬로비전의 인수 이후의 투자 그리고 구조조정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투자 관점에서 여쭤본다면 이런 통신주들 있지 않습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신주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초기에는 장비죠. 왜냐하면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이 장비 구축이 어느 정도 그 완료가 되는 시점에 이제 통신주가 당연히 떠겠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5G는 LTE와 다른 양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5G라는 특징 때문에 AR이나 VR 같은 컨텐츠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통신 3사가 이 컨텐츠까지 같이 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부 통신사들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 협력업체들과 굉장히 M&A나 여러 가지 MOU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시장이 뭐냐면 IoT 시장이 B2B 시장입니다. 통신주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 투자를 하겠다고 본다면 사실은 5G에서 B2B 시장이 어느 통신사가 강점을 가질 것이냐를 보는 게 가장 장기적인 투자 중에 가장 중요한 포커싱입니다. 예. 5G 이후부터는 누가 이 B2B의 ICT 플랫폼을 헤게모니를 가져갈 것이냐가 예. 향후에 아마 이 시장의 판도를 아마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B2B를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관련 뉴스가 언젠가는 나올 테니 여기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지켜보도록 하겠고 통신 장비주는 지금 실적으로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관점에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통신 장비주는 처음에 기대를 했던 것보다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컨센서스를 다 밑으로 하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장비 시장 60% 이상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현재는 장비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그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얼마나 글로벌한 진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판가름 날 것이고 그걸 지켜보는 게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발 뉴스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먹거리를 좀 글로벌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통신주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들도 잠깐 좀 짚어보자면 지소미아 관련해서 종료가 연기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조건부 연기기도 했습니다마는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네. 기업들이 아무래도 종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다 급락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정치 외교적인 부분도 접근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어떤 경제나 투자 관점에서는 이번 결정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겠죠. 한일 관계 경색, 지소미아 이전의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우선 던주를 보면 예. 반도체 관련 업종이죠. 이거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게 한일 관계 개선되면 주가 쭉 떨어질 것이라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일단 원재료나 장비를 바꾸면 쉽게 바꾸지를 못하는 게 특색이기 때문에 예. 그 장비에 대해서는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강세를 가져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여행, 항공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된 주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있는 12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마 그때까지는 굉장히 혼돈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정책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12일간의 한 20일간의 어떤 상황들은 지금처럼 굉장히 혼돈된 상황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은 분명하다. 예.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보는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뉴스들 지금까지 들려온 거 보면 조건부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서로 지금 청와대나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하는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 네. 우리가 굉장히 센 발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 좋아졌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긴 했을 텐데 오히려 오늘 장에서는 여행주들 그러니까 좋아질 거야 라면서 여행주들 상승을 뜨고 오르고 있죠. 네. 오히려 모나미나 신성통상처럼 수혜주들은 떨어지고 있단 있고.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있기 전까지는 좀 혼란이 있을 거다. 네. 그리고 그때 지금 국면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또 따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지나면 좀 불확실성이 거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사실은 서로에게 이득될 건 없거든요. 네. 외교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가장 추운 때가 동특이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 부릴 게 아니라 지금은 아마 20일간은 합의를 하기 위한 기싸움 정도의 혼돈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한 달 정도는 좀 변동성에 대해서도 때문에 관련주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뉴스들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소식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